오늘 주식 계좌 확인하셨습니까? 뉴스만 틀면 요즘 인공지능, AI 호황으로 수출이 폭발했다 이런 소식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시장은 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죠. 맞아요, 축제죠. 근데 금융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번엔 다르다는 선언은 늘 가장 위험한 폭락의 전조 증상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거대한 쏠림 현상부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K바터리 대장지의 비극, 그리고 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인간의 욕망까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오늘의 심층 세상 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기사들에 보면 대부분 아주 표면적인 숫자나 기업의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럴싸한 숫자들 많죠. 근데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주체가 과연 누군지를 좀 깊게 파고들다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현실의 괴리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환상, 그리고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가장 뜨거운 환상, 아니 막 현실처럼 보이는 이 AI 호황부터 좀 짚어보죠. 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망 보셨어요? 네, 아주 장밋빛이더라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작년 대비 무려 101.9%, 그러니까 2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전체 무역 수지도 2,190억 달러로 이게 사상 최대 흑자라는데 이 정도면 사실 거시경제 전체가 탄탄대로에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 호황의 온기가 기업 내부의 인력 지표로도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인력 지표요? 맞아요. 제가 그 관련해서 가장 놀랐던 데이터가 SK 하이닉스 퇴직률이었어요. 아, 보셨군요. 네네.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1.3%를 기록했대요. 1.3%면 거의 안 나간다는 소리죠. 그니까요. 요즘 IT 업계나 반도체 쪽은 몇 년 일하다가 이직해서 몸값 뻥튀기 하는 게 완전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건 이 기업들이 핵심 인재들을 완벽하게 꽉 잡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네, 경영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록인 효과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로긴 효과요? 네,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핵심 시장을 선점하면서 기업이 지금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돈 엄청 벌고 있죠. 그 엄청난 성과가 임직원들에게 아주 확실한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기술패권 경쟁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데 이 확실한 보상으로 인재 유출을 막아냈다는 점에서는 뭐 아주 성공적인 경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수출은 2배 뛰고 임직원들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한 선순환 파티장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죠. 근데 저는 이 파티가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 풀린 그 엄청난 돈, 그리고 그 핵심 인재들이 오직 반도체, 오직 AI 한 곳에만 쫙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이 있죠. 코스피 상황을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딱 이 단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더라고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이거 100개가 넘는 짐이 실려 있는 아주 거대한 배가 있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 2개가 배 한쪽 구석에만 딱 쏠려 있는 격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배가 순항할 때는 그 무게가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이 되지만 문제는 파도가 치거나 바람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폭풍이 올 때요. 네, 그때는 그 무게가 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로 변합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의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직시해야 할 현실이 바로 그 무서운 쏠림이에요. 쏠림의 역설이네요. 네, 산업연구원의 장밋빛 전망 바로 옆 페이지를 보면 사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라는 경고가 버젓이 적혀 있거든요. 아, 반도체가 너무 빛나서 그림자가 안 보였던 거네요. 전통 제조업은 흔들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약간 AI가 반도체 특유의 그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아예 끝내버렸다는 식의 맹목적인 낙관론이 퍼져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거군요. 네, 근데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국가 경제의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AI 거품이 꺼진다면요? 만약에 글로벌 AI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식거나 아니 공급 과잉이 일찍 오게 되면 코스피 40%를 차지하는 저 두 거대한 무게추가 우리 경제 전체를 박살내는 아킬레스건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거시경제 숫자가 화려할수록 불안해지는 이유가 딱 있었네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맹목적인 기대감이나 쏠림이 국가 단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개인들 삶에도 파고들었죠. 맞아요. 온 나라가 AI에 열광하니까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집단 패닉, 약간 기괴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혹시 그 자격증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요즘 쏟아지는 민간의 AI 자격증 장사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만 새로 생긴 AI 자격증이 무려 400종에 가깝대요. 400종이요? 와, 정말 우후죽순이네요. 네. 근데 이거 따는 과정을 보면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기출 문제를 AI한테 물어봐서 10분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요. 어머, AI 자격증을 AI가 풀어준다고요? 네, 실소가 나오죠. 아예 그냥 발급비 몇만 원만 내면 자격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종이 쪼가리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종이 쪼가리를 돈 주고 살까요? 그 심리의 기저에는 현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포모 증후군이 깔려 있습니다. 아, 포모요?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감. 네, 세상이 온통 AI 중심으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영영 도태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인 거죠. 맞아요. 그 불안감이 크죠. 자격증 업체들은 사람들의 그 공포심을 아주 영리하게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기술적 실체나 내 진짜 실력이 아니라 그냥 나도 AI 시대 기차에 탑승했다는 심리적 위안, 즉 환상을 돈 받고 팔고 있는 거죠. 야,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이용한 비즈니스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정말 참혹한 결말을 맞은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아, 주식시장 얘기군요. 네, 거시경제의 환상이 개인의 투자와 만났을 때 벌어진 진짜 비극. 바로 K 배탈이 대장주로 불리던 금양 사태입니다. 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했던 기업이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10조 원짜리가요? 네, 19만 원 선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결국 9,900원대까지 추락했고요. 이 일로 24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와, 19만 원에서 9,900원이라니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건데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당시에 전기차나 배터리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는 진짜 거대한 테마였잖아요. 게다가 금양이라는 기업이 부산 기장에 엄청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막 청사진도 내놓고 언론에도 계속 나왔고요. 네, 보도자료 엄청 뿌렸죠. 네, 평범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이 발표하는 청사진이랑 뉴스 보도를 믿지 그게 사기일 거다? 신기루일 거라고 어떻게 의심을 했겠어요. 투자자들의 그 억울함은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당시 시장 전체가 광기에 가까운 과열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투자의 세계에서 경영진의 그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공장 짓겠다는 약속은 절대 실체가 아닙니다. 아, 약속은 실체가 아니다. 그럼 뭘 봐야 하나요? 우리가 팩트로 확인해야 하는 건 결국 재미없는 재무제표와 공시자료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으로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판정을 받았어요. 2년 연속 거절이요? 그건 진짜 빨간불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공장 설립 자금 마련한다고 추진했던 유상증자도 계속 연기됐단 말이에요. 아, 언론에는 장밋빛 미래를 막 뿌려대면서 실제로는 돈을 못 구해서 공장 삽도 제대로 못 두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게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던지는 약속이라는 환상과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헛걱대는 그 현실 사이의 괴리를 냉정하게 봤어야 해요. 아, 듣고 보니 아까 자격증 얘기랑 겹치네요. 정확합니다. 얕은 상술에 속아서 10분 만에 자격증 따고 안도하는 심리나 실적 확인도 안 하고 배터리 테마주에 묻지마 투자하는 심리나 본질은 똑같아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에 그냥 편승해서 내 불안감을 덮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죠. 네, 경영진의 무책임한 기만이 제일 나쁘지만 투자자 역시 내 돈을 지키려면 비판적으로 팩트체크하는 원칙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네요. 맞습니다. 실체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게 눈 부릅뜨고 있어도 작정하고 속이려는 기업 당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업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약속하는 것도 화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습 태도라면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사건인가요? 네, 완전히 껍데기뿐인 사과로 그냥 대충 덮으려는 그 유통업계요.
신세계 그룹이랑 스타벅스 이깁니다. 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군요. 맞아요. 무리하게 이벤트를 기획해가지고 매장 직원들은 거의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고 소비자들도 서비스 엉망이라고 엄청 분노했잖아요. 네,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왔었죠. 결국 사태가 하도 커지니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총수가 직접 고개 숙였으니까 뭔가 대단한 쇄신안이 나오려나 보다 기대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기대하죠. 근데 딱 5분 동안 미리 적어온 사과문만 훌쩍 읽고 기자들 질의응답은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안 같은 건 없었고요. 이건 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그냥 무례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감정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내부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뜯어 고칠 건지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돼야죠. 근데 알맹이는 쏙 빠진 그냥 철저히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맞아요. 게다가 심지어 제가 후속 기사 보다가 정말 제 눈에 의심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사태 기획한 핵심 직원 3명이 자체 조사를 거부했대요. 조사를 거부했다고요? 네, 그래서 결국 고의성이나 책임 소재 입증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이 정도로 타격을 입혔는데 직원이 그냥 첫 조사 안 받을래요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거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가 몸통을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와, 그 대목이 진짜 신세계 내부 거버넌스랑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네요. 진짜 심각하죠. 보통 아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위기가 터지면 중간 관리자들 선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심 직원들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경영진의 진상규명 의지가 그만큼 약했다는 뜻입니다. 아, 위에서 덮으려니까 아래에서도 뻗대는 거군요. 그렇죠. 위에서 뼈를 깎는 쇄신 의지가 없으니까 아래 직원들도 감사에 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예요. 회장님의 그 5분짜리 사과가 왜 알맹이가 없었는지 이제 딱 납득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비자 분노 잠재우려고 스타벅스가 꺼내던 후속 조치가 더 황당합니다. 아, 환불 조치 말씀이시죠? 네, 탈벅 조짐이 보이니까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선불 충전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대요. 원래 60% 이상 써야 돌려주던 걸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는 거죠. 고객 이탈을 막으려고 급하게 빗장을 푼 셈인데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생각 들었어요. 당연히 내 돈 100% 돌려받는 건 좋죠. 근데 이건 마치 화가 나서 절교하겠다는 친구한테 진짜 내 잘못 뉘우치는 대신에 그냥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주면서 야, 돈 줄 테니까 화 풀어라. 이렇게 입 막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스타벅스한테 득이 될까요? 진행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당장 불만은 좀 가라앉을지 몰라도 브랜드 전략으로 보면 완전 스스로 무덤 파는 치명적 실수예요. 역시 그렇죠. 과거 스타벅스가 왜 그렇게 사랑받았습니까? 거긴 단순히 까만 액체인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매장 음악, 향기, 파트너와의 교감 같은 이른바 제3의 공간이라는 문화를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우린 문화를 판다는 게 그들 자부심이었잖아요. 근데 고객의 분노를 오직 돈 환불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든다. 이건 스타벅스 스스로 이제 우리가 파는 건 문화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일 뿐입니다 하고 자인하는 꼴이에요. 와, 문화를 스스로 포기한 거네요. 네, 무너진 서비스 질을 복구할 능력은 없고 전액 환불이라는 금전적 혜택으로 시선 돌리려는 전형적인 고육지책이죠. 결국 환대라는 환상은 깨지고 아주 차갑고 냉혹한 거래의 현실만 남았다는 걸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문화라는 환상이 깨지고 거래의 현실만 남았다. 와, 정말 기업들의 민낯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꼼수로 책임 덮으려는 이런 모습이 대기업 경영진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제도 앞에서도 사람들의 욕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정책 앞에서도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익 취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네, 그럼 기업의 기만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책과 인간 본성의 딜레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일 대표적인 코미디가 바로 그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작년에 정부가 수억 원대 법인 차량에 형광색 가까운 연두색 번호판 의무적으로 달게 했잖아요. 네, 사적 윤용 막으려고 도입했죠. 목적은 확실했죠. 법인차 굴리면서 탈세하는 사람들한테 주홍 글씨 새겨서 창피해서 못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연두색 번호판 단차로 주말에 가족 외출 가고
골프장 가는 건 명백한 탈세라고 세무조사 예고까지 했겠어요. 저는 이 현상에 진짜 어이가 없어요. 번호판 달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세금 도둑질하네 하고 손가락질 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아, 저 사람은 수억짜리 차를 회사 돈으로 마음대로 탈 만큼 능력자구나, 기업 오너구나 하면서 일종의 명품 로고처럼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책 위반자들이 완전 간과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과시욕, 전문용어로 배불런 효과라고 하죠. 아, 배불런 효과요? 과세 당국은 사회적 시선으로 압박하면 탈세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부유층은 오히려 그 시선을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기가 막히게 역이용해버린 거예요. 제도를 비웃고 있네요, 아주. 네, 아무리 촘촘하게 선의의 제도를 만들어도 특권을 누리려는 자본주의적 욕망은 늘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화한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제도의 의도를 인간 욕망이 아주 씹어 삼켜버렸네요. 근데 이 제도와 욕망의 충돌이 꼭 부유층의 슈퍼카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도 이런 씁쓸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 갈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뜨겁고 복잡한 이슈죠.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 2007년에 오세훈 시장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어요. 최장 20년 동안 주변 시세 80% 이하로 아주 싸고 안정적으로 살게 해준 거예요. 근데 드디어 2027년 첫 20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제 약속된 기간이 끝난 거죠. 네, 끝났으니까 방을 비워줘야 하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 아파트 매매 시세가 10억 원이 훌쩍 넘는데 옛날에 냈던 보증금은 한 3억 원 수준이거든요. 3억 원 지고 이 미쳐버린 서울 부동산 시장에 다시 나가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20년 전 자산 가치랑 지금 가치 사이에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단체로 전세 안장해달라, 아니면 차라리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달라 이러고 집단 행동을 나섰어요. 저는 이분들 마음도 이해는 가요. 20년 살았으면 뭐 거기가 완전히 내 집 같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요거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수백 세대가 한꺼번에 이사 나가면 단지 텅 비고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러면서 다른 일반 소유주 세대들한테 연대를 호소하고 있어요. 집값 하락을 무기로 삼은 거군요. 네, 안정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절박한 외침이 결국 집값 하락이라는 자본주의적 무기로 변질됐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참 안타깝고도 날카로운 모순이죠. 서울시 시프트 정책의 애초 철학은 주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다, 이거였어요. 아주 훌륭한 철학이네요. 그래서 20년 거주를 보장한 건데 현실의 대한민국 부동산은 그냥 거주 공간이 아니잖아요.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죠. 네, 부동산이 최고죠. 20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억 원 돌파하는 걸 매일 지켜보면서 임대로 살던 분들은 자산 증식 사다리에서 나만 완전히 소외됐다는 엄청난 박탈감을 겪었을 겁니다. 결국 주거 안정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자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본주의적 욕망 앞에서 파열음을 낸 거죠. 그냥 쫓겨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벼락거지가 됐다는 상실감이 빵 터진 거군요. 맞습니다. 집값 하락을 무기로 연대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거권 방어가 아니라 자산가치 보존 프레임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서울시도 참 난감하겠어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집들을 환수해서 당장 집 없는 새신혼 부부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공공의 원칙이 있으니까 진짜 누구 하나 쉽게 양보하기 힘든 지독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오늘 슈퍼카 번호판부터 장기전세 주택까지 쭉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도를 만들어도 현실이라는 무대에 올라오면 결국 인간의 이기심이나 자산 증식 욕망이랑 부딪혀서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거시경제부터 사회제도까지 쫙 다뤘지만 결국 이 모든 얘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뭔가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위험한 쏠림, 불안감을 이용해 가짜를 파는 자격증 상술, 그리고 허황된 청사진만 믿고 뛰어든 배터리 투자자들의 눈물. 거기다가 회사 시스템 무너졌는데 돈으로 분노 덮으려는 대기업의 얄팍한 꼼수랑 제도 빈틈 파고드는 인간의 욕망들까지요. 네, 우리는 매일같이 자본주의가 던지는 숫자의 환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 사례들은 우리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무대장치에 얼마나 쉽게 매몰되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도 속이 참 서늘해지네요. 요즘처럼 AI가 발전해서 진짜 가짜 구별하기 힘들어지고 기업들 포장 기술이 기가 막힌 시대에 과연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뭘까요?
뭘까요? 저는 스마트폰 보면서 남들보다 1초라도 빨리 새로운 정보 얻는 건 이제 답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쓰레기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진짜 절실한 생존 무기는 누군가 던져주는 저 매력적인 숫자 뒤에 과연 실체가 있나? 저들이 숨기고 있는 리스크는 뭘까? 이걸 걸러내는 나만의 날카로운 디텍터, 즉 탐지기를 머릿속에 장착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필터가 필요하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어떤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뛰어가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그 포모에서 벗어나서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기준 세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숫자 이면을 보는 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가장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들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